선생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 신영환, 김나연 지음, 메이드인 출판사. 학생에게 욕을 들었을 때. 나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학생이 있었다. 2년 연속 담임반에서 만난 민주라는 아이다. 민주는 언행이 거칠어 자주 지도받은 학생이었다. 수업 중에 선생님들께 버릇없는 모습을 보이거나 친구와 싸우면 교실에서 냅다 의자를 던지기도 해서 교무실로 불려오곤 했다. 지도받다가도 기분이 상하면 교무실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고 싫은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으면 매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던 아이였다.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의 모습에 상처받고 눈물 흘린 적도 있었다. 잦은 사고에 나와 투닥거리는 일도 많았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밉지 않았다. 기분이 좋으면 나를 강아지처럼 따랐고 흥분했다가도 화난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하면 속내만큼은 따뜻한 아이라고 여겨졌다. 쌤, 사랑해요. 하고 내 품으로 파고들던 아이다. 주변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냐고 걱정하며 물으셨을 때 그래도 저는 민주가 참 예쁘고 마음이 쓰여요 라고 답할 수 있었다. 워낙 힘든 순간들이 많았던지라 또 한 번 담임이 된 걸 알았을 때는 솔직히 아차 싶었다. 쉽지만은 않을 1년이 그려졌기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마음이었다.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내가 민주를 더 잘 지도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기대를 품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민주도 내 앞에서만큼은 차분해지기도 했으니 민주와 내가 1년을 예쁘게 쌓아온 관계가 민주에게도 또 나에게도 좋은 새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나의 희망찬 예측은 우습게도 빗나갔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민주는 멈출 줄 모르는 고속열차처럼 학교에서 멀어져 갔다. 학교에 오기를 싫어했고 학교에 오는 대신에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과 어울리려 했다. 집에서 나올 때면 학교에 가는 듯이 나왔고 내게 전화를 걸었다. 저 아파요. 오늘 학교 안 가요. 아빠한테는 연락하지 마요. 민주의 투정에 나는 원칙대로 답할 수밖에는 없었다. 아파서 학교에 안 올 수는 있어. 하지만 보호자인 아버님의 허락이 필요해. 놀고 싶은 아이와 아이를 학교에 어떻게든 붙잡아 두고 싶은 나 사이의 신경전은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민주는 점점 화가 났고 나는 계속해서 지쳐갔다. 하루는 학교에 온 민주가 배가 아프다면서 나를 찾아왔다. 평소처럼 조퇴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나의 말에 민주는 매서운 눈으로 나를 흘겨보며 왜 안 되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민주는 결국 교무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보건실에 있던 자기 친구에게 달려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고 한다. 보건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에 나는 손이 떨렸다. 강아지같이 나를 따랐던 민주와 나를 흘겨보며 욕하는 민주가 마치 다른 사람 같아 눈물이 났다. 그 후 민주는 가출했다. 민주가 거짓말하며 학교를 빠지는 사실을 아신 아버님이 크게 혼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반항심을 품고 집을 나갔다. 그렇게 여러 번 집을 나가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던 민주는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오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민주를 장기 무단 결석생으로 분류했다. 나는 솔직히 두려웠다. 민주를 학교에 오게 해야 하는데 날카로운 아이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동안은 수업을 하다가도 내 앞에서 웃는 학생들이 나의 뒤에서는 나를 욕하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민주에게 하는 연락도 자꾸만 망설여졌다. 학교에 오라고 했다가 또 욕을 들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렇게 담임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만을 한 것 같다. 민주의 결석 일수는 하루하루 쌓여가고 법정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민주는 결국 유예 처리가 되고 말았다. 아직도 민주의 이야기를 하는 건 나에게 아픈 일이다. 너무 사랑했던 학생에게 욕을 들었다는 것도, 교사로서 내가 해야 할 책무를 다 해내지 못했다는 것도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한다. 그때 다르게 대처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는 내가 교직에 몸담은 내내 나를 괴롭힐지도 모르겠다. 교사들도 결국 사람이다. 상처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왜 이런 욕까지 들어야 하는지 참 서럽고 속상할 수 있다. 그래도 이런 상처들을 툭툭 털어내었으면 한다. 분명한 건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일도 결국 학교에서 생기니 말이다. 아이들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아이들만이 치유해 줄 수 있다. 상처를 품고도 다시 아이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교사들의 삶이 아닐까? 교사는 화내면 안 되나요? 학교에 있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된다. 교사의 역할이 결코 수업을 잘하는 것에만 있지는 않다. 아이들이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거나 선생님에게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교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이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지도해야 하는데 슬프게도 모든 학생이 그 지도를 순순히 듣고 있지만은 않는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소리 지르기도 하고 분이 안 풀리면 냅다 욕부터 뱉는 학생들도 있다. 보란 듯이 책상을 쿵 하고 치면서 교실 밖을 뛰쳐나가기도 한다. 학교에서 6년 넘게 일하며 나 역시도 학생들로부터 참 많은 짜증을 들었다. 수업 시간에 당당히 파우치를 꺼내어 화장을 고치는 학생에게 그만하라고 지도했다가 학습지를 다 풀었으니 화장하는 건 제 마음 아닌가요?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교칙에 어긋나는 복장을 한 학생을 지적했다가 3학년들은 마음대로 입는데 왜 우리만 잡아요? 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아이들의 짜증 섞인 대답이 돌아오면 나 역시도 화를 참기 어려워진다. 지인들 사이에서 부처라고 불리는 나도 잘못이 없다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이들 앞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라도 지른 날이면 집에 돌아와 결국 후회한다. 누구는 화낼 줄 모르나? 하다가도 선생님인 내가 그렇게까지 화냈어야 했나? 하고 자책한다. 아이들을 혼내고 아이들이 반항하고 반항하는 모습에 똑같이 화내고 참지 못하고 화낸 것에 자책하는 무한굴레에 빠지게 된다. 교사는 정말 화내면 안 될까? 우리가 성직자는 아니기에 인간이기에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다. 짜증 섞인 투정을 가시돋친 말을 그냥 듣고만 있기란 힘들지 않은가. 그럼에도 우리의 상대가 아이들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분노를 그대로 말과 표정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된다. 교사의 분노는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 꽁꽁 닫게 만들고 때로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아이들의 화가 정말 나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전날 잠을 못 자서 온종일 짜증이 나 있는데 선생님의 잔소리를 들은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부모님께 혼이 나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꾸중을 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학생들이 소리치는 대상이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 오랫동안 쌓인 마음속의 화 때문이거나 자기도 주체 못하는 감정이 튀어나왔을지도 모른다. 하루는 한 학생이 도덕 시간에 선생님과 크게 부딪히는 일이 생겼다. 그날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선생님께 무척 반항적으로 굴었고, 심지어는 그냥 선도 보내세요 라고 말하며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다른 학생들의 제보로 아이를 교무실로 불렀고 내 앞에 앉아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모습이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자세였다. 우리 반 반장이었는데 선생님들을 잘 따르기도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그런 예쁜 학생이었다. 장난기가 없는 편은 아닌지라 가끔 선 넘는 장난에 혼이 나기도 했지만 반에 꼭 필요한 개구쟁이, 분위기 메이커였다. 날선 아이의 표정과 말에 솔직히 순간 화가 나기도 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버릇없게 나오는 거야? 하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이를 당장 마주하기보다는 타임아웃 기법을 써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아이에게 잠깐 화를 가라앉힐 시간을 가지라고 한 다음 점심시간에 다시 보자고 했다. 모두가 지켜보는 교무실이 아닌 아이와 단둘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조금은 침착해진 모습으로 나를 찾아온 아이를 데리고 교문 밖 카페로 갔다. 음료 하나를 사주고선 카페에 앉아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나도 시간을 잠깐 갖고 나니 더 차분해졌다. 버럭 화내지 않고 따뜻한 말로 달래니 크게 혼날 줄 알았던 아이도 흠칫 놀란 표정이었다. 왜 그랬니? 하고 물으니 그제야 순간 감정을 참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고는 자신이 수업에서 보인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먼저 인정했다. 스스로 깨닫고 그날 선생님께 사과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화는 더 큰 화로 다스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의 상대는 결국 아이들이다. 아직은 마음과 생각이 말랑말랑한 친구들이다.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입으로 인정하기엔 힘든 나이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로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똑같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 어린 저 친구들에게 불같이 화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신 화가 난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한 말로 달래주고 공감하고 들어주고 이해해 보기로 했다. 아이의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 단호하게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면 된다. 화내지는 않더라도 단호하게 지도할 수 있으니 말이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 함께 노력해보면 어떨까? 선생님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교사의 길을 선택한 뒤부터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왔지만 교사로서 능력면에서 좌절하는 순간이 있었다. 보통 담임교사라고 하면 학급 운영이 가장 중요한데 특수한 담임도 있다. 바로 고3 담임이다. 학급 운영보다 대학 입시가 더 중요하다. 나는 첫 담임으로 고3을 맡았다. 그것도 입시에 민감한 특목고에서 말이다. 진로 진학 지도를 해야 하는데 교사로서 모든 직업을 알 수 없으니 난감했다. 비담임을 6년 동안 계속하면서 교사로서 정체성이 흔들릴 때쯤 다행히 담임교사가 되었지만 내가 바라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는 않았다. 나는 아이들과 알콩달콩 학급을 같이 운영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고 싶었다. 하지만 고3 담임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이미 공부에 찌든 아이들과 입시 준비로 민감한 숨막히는 학급 분위기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대학 입시 결과를 중요시하는 특목고에서 고3이란 또 다른 직업을 갖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 공개적으로 누가 더 잘했는지 결과를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입시 결과를 놓고 어느 반이 더 잘 갔는지 아닌지는 서로 이야기 나누기 때문이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역량이지만 결국 교사가 전략을 잘 제시해 줬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고3 담임 교사로 다음 해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희비가 교차했다. 드디어 내 학급 아이들이 생긴다는 기쁨과 동시에 대학 입시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한가득이었다. 또한 그 시절에는 생활기록부 글자 수가 줄지 않았던 터라 작성해야 할 생기부 평가 분량도 어마무시했다. 진학지도와 생기부 작성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밀려왔다. 정말 아주 다행히도 내 옆에 친절하고 상냥한 선생님이 있어서 첫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물론 내가 그 선생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실천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봄방학 동안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 주셨다. 일단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이 연구하는 유튜브 영상 링크와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200페이지가 넘는 생활기록부 관련 연구 자료 파일도 주셨다. 보내주신 링크 영상을 보며 대학 입시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개념이 이해되니 학교에서 진행했던 전문 학습 공동체 시간에 각 학교 정보를 분석하고 토의할 때 충분히 내용을 흡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기록부 기록에서도 핵심을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잠깐 생활기록부 작성할 때 입시에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공유해 본다.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200페이지 자료를 모두 읽고 나니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생기부 평가는 3단계로 점점 확장된다. 1단계는 교사가 평소 수업 시간이나 일상생활에서 관찰한 모습. 2단계는 학생의 우수함을 드러내는 평가. 3단계는 그 평가에 대한 예시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관찰, 우수성 평가, 우수 평가에 대한 근거. 이렇게 3단계로 올라갈수록 대학에서는 생기부 내용을 더 좋게 평가한다. 나중에 실제 입학사정관의 생활기록부 연수를 들을 때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은근슬쩍 평가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딱 내가 인지했던 방식으로 학생들을 점수화해서 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선생님께서 생기부를 작성할 때 단순히 관찰한 사실만 평가하는 경우 혹은 우수하다고만 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학생이 대학에서 차별화된 우수한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면 이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그렇게 써주면 변별이 되지 않으니 적절하고 결과 수준에 맞게 1, 2, 3단계를 섞어서 평가하면 된다. 매뉴얼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대학에서도 교사가 어떤 의도로 학생을 평가했는지 알아챈다. 나는 특목고 특수성에 있어서 더욱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더욱 필요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교사의 정보를 믿고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대학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이런 역할까지 해야 하는지는 생각 못했을 것이다. 대학 입시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흐름을 놓치기 쉽고 정보 분석을 엉뚱하게 할 수도 있다. 교사가 아니라 입시 전문가로서의 마인드를 갖추지 않으면 원성을 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중학교까지는 몰라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라면 대학 입시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학년, 2학년 담임교사도 진로 및 진학 상담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보가 없으면 공유할 이야기가 없으니
아이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한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사로 근무하다 보면 정말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된다. 수업 전문가, 학급 운영자, 전문 상담가, 입시 전문가, 고급 행정 인력, 방송 운영 및 진행, 행사 기획 및 진행, 학교 폭력 면담 및 업무 처리, 체험학습 운영 및 인솔, 회계 처리 등 각양각색의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학교 소개에 있는 모든 부서의 업무를 확인해보라. 물론 사람마다 주어지는 일이 달라서 평생 자신 없는 일을 피해 다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 내가 언제 무슨 일을 맡을지 모르니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실 나도 6년간 부서 업무만 하면서 이게 왜 교사 생활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곤 했다. 그런데 막상 담임교사가 되어 학급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니 다양한 부서에서의 경험이 연결되어 조금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업무를 해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취지, 진행 방법,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니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게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부서 업무를 많이 할수록 담임교사로서도 더 자신 있게 아이들을 살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첫 해에 그렇게 힘들게 입시 공부하고 생기부를 연구했던 시간이 다음 해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해에는 25명 중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학에 진학하는 뿌듯한 결과를 얻기도 했다. 물론 아이들의 역량이 뛰어났고 내가 제시한 대로 잘 따라와 준 덕분이었다. 그래도 역시 처음과 나중은 달랐던 것 같다. 4년간 고3 담임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내신과 생기부 평가 내용만 봐도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되었다. 물론 매년 입시가 바뀌니까 당연히 더 세세하게 연구했기 때문이다. 결론은 아무리 교사로서 새로운 일을 맡게 되더라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편해진다는 말이다. 힘든 일을 맡았다고 슬퍼하지 말고 내가 크게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분명 자양분이 되어 우리의 미래에 튼튼한 줄기가 되고 마침내 꽃을 피우리라고 믿는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는 그 마음이 또 느껴지기도 했고요. 제 어렸을 적 은사님들도 생각나고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녹음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컨디션으로 예쁘게 낭독해 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